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천하의 부엌이라고 불리게 된 경제도시 오사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 문화의 개방 등의 영향으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어져 왔지만 아직도 일본 하면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더 그렇죠.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해졌죠. 정치적 관계, 경제 문제 때문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선시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인 가운데 가장 싫은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그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과 관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는 한국 국민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과 지식 전달 체계를 통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한 일본의 나쁜 장수, 무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일본에서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본인이 좋아하는 영웅은 여러 패턴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입신 출세한 영웅을 일본인들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 가운데 입신 출세한 영웅 이야기의 전형으로 전국시대의 청하 통일을 이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말하고 있는데 이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본 사람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오사카 사람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좋아하는 편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력을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늑대 같은 늙은이로 비유하며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사카의 본격적인 번영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성을 축성하기 시작하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사카 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전성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사카 성이 축성되고 나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일본 각지의 상인들이 오사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운하의 개발로 수륙 교통이 원활해지자 일본 각지로부터 물자 수송이 편리해지면서 오사카는 상업도시로서의 일본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번주들이 오사카의 쌀 등을 저장하는 집과 창고를 짓고 그 물건을 매매하는 상인들이 합세하면서 특유의 상인 문화가 형성되어 오사카는 정치 중심지인 도쿄와는 달리 예로부터 천하의 부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도쿄가 수도가 된 것은 150여 년이 지났는데 비해 오사카는 5세기 고분 시대부터 이미 번영하기 시작한 만큼 역사도 깊고 도쿄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사카 벤, 그러니까 오사카 사투리죠. 간사이 벤, 간사이 사투리라고 부르는 사투리가 표준어와는 상당히 다른 말이지만 오사카 사람들은 도쿄에서도 자유롭게 버젓이 사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도쿄가 넓고 고층 빌딩 숲인 것 외에 역사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특징이 없는 곳인데 반해서 간사이 지방의 도시들은 제각기 역사가 있고 독특한 개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교토와 오사카 사람들의 특징을 함축한 말로 교토 사람들은 입은 것에 사치스럽다는 쿄노기타오레 라는 말이 있으며 오사카 사람들은 먹는 것이 사치스럽다는 오사카노 쿠이타오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한 단어로만 만들어 교토 사람들은 입어서 탕진하고 오사카 사람들은 먹어서 탕진하는 쿄노기타오레 오사카노 쿠이타오레 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교토 사람들은 입은 것에, 오사카 사람들은 먹는 것에 돈을 쓴다고 하는 말이 오늘날 사전을 통해서까지 전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오사카 근교에 있는 나라라든지 교토 이상의 오래된 도시이며 코베는 몇 년 전에 일어난 효고県, 효고현 남부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국제무역항으로서 발달한 이국적 정서가 감도는 도시입니다. 칸사이에 대해 칸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교할 때 칸사이 지방의 오사카, 코베, 교토, 나라 지방은 지리적으로 철도망이 잘 정비되어 있어 1시간 내에 생활권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관계가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한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업적을 한마디로 짧게 표현하면 전란시대의 일본의 천하통일을 완성한 사람이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킨 일본의 무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1537년 2월 6일 현재 아이치현의 나고야시에서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죠. 모친은 나카라고 하는 농민 출신이었고 부친도 역시 농민 출신으로 하급 무사였던 야에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남으로 태어났고 이로 누나와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당시는 일본 평민들에게 가문을 기록한 책자나 문서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확실하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직도 불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름은 처음에는 히요시마루였죠. 그 후 기노시타 토키치로로 불리었고 다시 하시바 히데요시로 불리다가 마지막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름 없는 이 평민의 한 사람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손아귀에 쥐고 나서 가장 먼저 서두른 것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 태어난지를 기록한 가보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가문을 장식할 필요를 느끼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신에 대한 우월성을 적은 다이코키를 만들게 하였죠. 그 때문에 그에 대한 전기가 여기저기서 출토되고 있으며 그의 출생지가 아이치현 혹은 시가현으로 다르게 기록된 문서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친인 야에몽은 하급 무사였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7살 때 중병에 걸려 죽자 어머니는 생전에 부친의 그 한 친구였던 치쿠함이라는 사람과 재혼하였죠. 두 번째 아버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8살 때 코묘지라는 절에 어린 중으로 보내지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사하는 집과 대장간에 일하러 보내지기도 했으니까 혜택받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 쓰라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15살 때 무사가 되려는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마쓰시다 카에이라고 하는 그 무사에게 발탁되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닌 끝에 1554년 18살 때죠. 오다 노부나가를 만나 처음에는 말을 관리하는 그 말지기 일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살 때 오다 노부나가가 조리토리, 옛날 그 무가에서 주인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들고 따라다니는 하이를 우리가 이제 조리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그 회전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 때부터 고생하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빨리 붙잡는 것에 누구보다 능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추운 날, 겨울날 아침이죠. 이제 주군인 오다 노부나가가 긴급히 출동하기 위해서 갑자기 신발을 신었는데 그 신발이 따뜻한 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신발을 밤새 자기 가슴에 탁 따뜻하게 품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오다 노부나가가 어떻겠습니까?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크게 감동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일본에서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리토리로서의 아이치현의 무장 오다 노부나가를 잘 섬기어 기노시다 도키치로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후에 원숭이, 대머리, 쥐 이런 별명을 붙여 다니면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주군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생활 태도나 밝고 개방적인 성격, 유머, 그리고 인정미 등은 주군인 오다 노부나가의 마음을 끌게 되고, 수많은 전투에서 공적을 세워 마침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다이묘의 그 하나의 호족의 그 대장으로 올라서게 되죠. 오다 노부나가의 최대의 라이벌이었던 주코쿠 지방, 중국의 그 중국 지방이 아니고 일본의 주코쿠 지방입니다. 그 모리시를 공격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휘관으로 출전하여 다카마스 성을 강물을 막아서 침수시키는 수공으로 공략했으나 고전하게 되는데, 자신을 도와주려고 오던 주군 오다 노부나가가 부하 아케치 미쓰히데에게 불의의 습격을 당해서 혼노지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결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서는 그는 적장인 모리시에게는 오다 노부나가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되돌려서 오다 노부나가를 자살케 한 아케치 미쓰히데 군대를 공격해서 무찔렀지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신이 모셨던 주군의 원수를 갚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때라고 생각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능숙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다 노부나가가 아케치 미쓰히데에게 죽음을 당하자 재빠른 공격으로 아케치 미쓰히데 군대를 공격하여 주군 오다 노부나가 뒤를 이어 천하의 실권을 잡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의 죽은 오다 노부나가가 이룩하지 못한 천하 통일의 꿈을 달성하기에 일본 각 지역의 무사들과 싸워 그들을 진압해 나갔습니다. 1584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현재의 아이치현에서 싸웠던 그 좀처럼 승패는 가리지 못한 그는 이 싸움을 통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죠. 그리고 나서 천하 통일을 이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오사카 성을 쌓고 이 간파쿠, 옛날에 천황을 보좌하여 정무를 맡아보던 최고의 지위를 간파쿠라고 했습니다. 이 간파쿠가 되죠. 천황을 보좌하여 정무를 맡아 천황으로부터 이때 이제 도요토미라는 성을 하사받게 되죠. 이후에 이제 태정관이라는 최고의, 요즘 같으면 이제 장관이죠. 태정관이 됩니다. 다조 다이신이 돼서 낮은 신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농민들의 그 봉기를 방지하고 경작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들로부터 일체의 무기를 빼앗는 가타나가리를 실시합니다. 그는 문화적으로는 화려한 모모야마 문화의 후원자가 되어 이 방풍화를 발달시켰으며 차도, 우리 요즘 다도죠. 다도를 보급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국내에서는 더 이상 대항할 세력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무모하게도 조선과 중국 정복을 꾀하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인질로 끌고 간 도공들을 비롯한 조선인들의 활약에 의해 도예문화, 불교문화, 인쇄문화 등 그때까지 뒤떨어진 일본의 문화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천하를 통일하여 권력을 뽐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조선 출병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꿈에 매달리면서부터 그 생명력이 쇠약해져서 집권 초기에는 인기가 있었으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의도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점차 평판이 점점 나빠져 가게 됐죠. 그리고 또한 왕성한 활약에 비해서 50
53살까지 이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93년 그의 나이 57살 때 애첩 요도기미가 낳은 히데요리에게 끔찍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한 각지의 그 대명들에게 자신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히데요리를 잘 섬기고 보호하겠다는 서약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된 그는 나이 어린 히데요시를 천황에게 인사시키기도 하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평범한 보통 노인으로서 1598년 8월 18일 현재의 오사카 성에서 어린 히데요리의 장례를 걱정하면서 62살에 파란만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대군을 내보내어 일으켰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우리 민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씻을 수 없는 원한을 맺히게 한 아픈 상처를 안겨준 전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수많은 사찰과 문화재가 불타고 훼손되었죠. 조선 왕조의 세태를 가져와 한마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서는 영웅의 한 사람으로 존경받을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원흉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었다는 오사카 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